생각할 수 없었다. 내가 태어난 알록달록한 강물,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작가는 봄이 되어도 여름이 되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글을 쓰는 순간에는 항상 나를 걸쳐 입었다. 빨간 모자는 끔찍한 범죄 현장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말이 많았고, 나는 주인공이 보고 싶어하는 여자를 떠올릴 때 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 날 커다란 카메라를 든 사람과 하얀 정장에 갇혀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신인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작가는 그날도 여지없이 나와 빨간 모자를 입었다. 이 옷을요? 혹시 다른 옷은 중요한 역할을 한 옷이라서요. 이 소설을 구상하던 시기였는데 처음에 빨간 모자를 쓴 암살자를 주인공으로 소설을 썼죠. 근데 어느 순간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 이 코트를 만났고 겨울에만 의뢰를 받아 암살을 하는 설정을 더해서 완성할 수 있었죠. 처음부터 코트를 입은 것은 아니었군요. 이 둘은 항상 저와 함께했어요. 유치하다고 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옷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 말을 걸어온다고요? 이건 이렇게 해봐, 저건 저렇게 써봐 하는 것 같은. 가끔은 이들이 저 대신 글을 쓰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나게 만들어주는 옷 있잖아요. 저에겐 이들이 바로 그런 옷입니다. 작가가 완성한 소설은 하얀 눈밭은 붉은 피를 숨기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그 뒤로 소설 몇 편을 더 써냈다. 검은 스웨터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극 무대에서 사라진 배우 제이 씨의 실종 사건을 집필하는 시간에는 매주 연극을 보러 갔다. 청바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써내려간 집이 된 옷은 버려진 옷을 쌓아 집을 만든다는 다소 환상적인 소설이었다. 그 후 실제로 옷을 재활용해 집을 짓는 소재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는 환호성까지 질렀다. 너희들 나중에 내 집이 돼줘. 그때도 날 지켜주는 거야? 이 사람은 정말 괴짜가 맞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눈 안 온대? 자, 한잔해. 나의 8번째 겨울이 시작되었다. 크리스마스라며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작가는 평소 잘 마시지 않는 술을 과하게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다.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는지 크리스마스 노래가 떠다니는 밤의 도시를 걸었다. 그리고 그 굴다리를 발견했다. 굴다리 불빛 아래 사람이 누워있었다. 녹슨 깡통. 그 옆으로 몇 겹의 종이 상자 위에 얕은 숨이 종이장처럼 팔락거렸다. 저기요,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나 돈 좀 줘. 작가는 돈을 전부 꺼내 녹슨 깡통에 집어넣었다가 지폐 한 장을 다시 꺼내 따뜻한 음료수 병을 사서 굴다리로 돌아갔다. 이거 드세요. 신고하지 마. 여기서도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 작가는 뒷걸음질로 굴다리를 천천히 나섰다. 저쪽과 이쪽은 완전히 다른 세계. 나는 무엇을 위해 글을 쓰고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굴다리 입구 차가운 벽에 잠시 기대어 섰다가 우리는 다시 돌아갔다. 굴다리 한가운데 조명을 받은 그 작고 검은 형체에게로.
크리스마스니까. 작가는 노숙인 위에 나를 살며시 덮었다. 한참이나 서서 내가 덮은 이를 내려다보았다. 괜찮아요.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긴 밤이 시작되었다. 잠들면 안 돼요. 나는 겨울에 태어나 겨울밖에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코트로 태어났어요. 눈을 맞고 바람을 맞고 주머니를 지키고 또 글도 조금 써요. 지금 나는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옷을 고를 때 꼭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는 걸 알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넣어요.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만지는 것처럼요. 사실 나는 주머니에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고개가 다시 툭 떨어졌다. 아니, 잠들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반짝이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서 내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봐요. 반지를 팔면 돈이 생길 거예요. 그의 손을 잡아 내 주머니 속으로 넣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나도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어떤 손들이 나를 버려진 옷들이 모이는 곳인 의류수거함에 넣었다. 수많은 옷이 끝없이 들어왔고 가만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누군가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 몸을 잃으니 금세 초라하게 쪼그라들어 형체를 잃었다. 우리는 비슷한 모습으로 뭉쳐져 또다시 어딘가로 실려갔다. 차에서 내려진 옷들을 작업자들이 모아 담기 시작했다. 이건 걸어둘 만한데? 어떤 손이 나를 잡아 옷걸이에 걸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날마다 옷이 산처럼 모였다가 다시 허물어졌다가 다른 쪽에 쌓였다. 겨울 냄새에 섞여 희미하게 봄 냄새가 나는 날이었다. 하얗고 작은 손이 나를 깨웠다. 이거 설려고? 손길이 익숙했다. 누구였더라? 내 것 같아서. 언니 목소리다. 늘 그랬던 것처럼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그런데 아니네. 여기 구멍이 났었거든. 그럼 그럴 리가 없지. 그냥 똑같은 브랜드겠지. 그치? 새 걸로 사줄게. 가자. 하얀 손이 스르륵 빠져나갔다. 가지마. 주머니를 지켜왔어. 다시 만나면 돌려주려고. 여기 반지를 지켜왔다니까. 멀어지는 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 세상에 나와 맞았던 눈을 생각했다. 날 잊고 직선으로 빠르게 걷던 가장 기뻤던 언니의 걸음을. 이제 나는 의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잊지 않으니 아무도 지키지 않아도 괜찮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 냄새가 나도 눈을 뜨지 않았다. 우리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날 것이라고 들었다. 아주 먼 곳으로. 더 이상 안 입는 옷들이 보이는 곳으로. 버려진 옷들이 산을 이루고 물길을 바꾸는 곳으로. 세상의 끝에는 그런 곳이 있다고. 그곳에서 천천히 썩어가며 서서히 몸의 형태를 잃고 언젠가는 온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그 뒤엔 우리는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스웨터는 하얀 산봉우리가 둘러싸인 초원으로, 청바지는 모든 색으로 물들어가는 강물로. 나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예, 여러분 공연 어떠셨어요? 잘 봤습니다. 네, 좋죠, 그죠? 뭔가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 네. 같은 작품이지만 소설로 읽었던 거하고 이런 우리 배우들 그리고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접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느낌이 또 특별한 그런 정말 뭐랄까 무슨 다른 종류의 감각이겠죠? 예. 여러 가지 막 느낌이 와서 지금 막 마우스 뛰기 하듯이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있던 중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우리 강다민 작가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지금 막 공연 보고 저도 처음이거든요. 예, 어쩌면은 막 애드립이 이제 지금 막 나와야 되는데 느낀 거 가지고 즉흥적으로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네, 저의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머니의 말, 옷 속의 주머니처럼 우리에게도 비밀이 있을까? 네, 강다민 작가의 이 책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실물이죠. 네, 입은 것들의 말하기. 이 책 오늘 들고 와서 작가님께 사인도 받았어요. 네. 네. 입은 것들의 말하기는 저거는 제가 이제 출판사 검색해봤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식 광고 문구. 네, 패스트 패션의 시대에 옷이 우리 삶에서 갖는 의미를 세 명의 사람과 한 벌의 옷을 주인공으로 사는 네 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 세 명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한 편의 좀 독립된 이야기로 옷 한 벌의 이야기 이렇게 끝이 나요. 사람 세 명의 이야기는 청소년 2명 그리고 할머니 1명과 할머니의 가족들 딸들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개인데 세 편이 좀 겹칩니다.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인데 등장인물들이 겹치고 어느 순간 보면 이야기들이 이어지네. 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연작 소설로 구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오담이라고 하는 남자 청소년이 어머니가 아까 제가 쉐어렌팅 이야기했죠. 네, 어머니가 옷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이미지 모델로 삼아서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걸 팔면서 아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자랑도 하고 인스타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치매에 걸렸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의 옷장을 엄마가 가지고 와서 아무도 가져가지 못해서 처분할 수가 없어서 갖고 왔다.
근데 그 옷장 속에 할머니가 수십 년간 보관해왔던, 지켜왔던 딸들의 옷, 그 엄마와 이모들의 옷, 네, 그걸 가지고 어느 순간 엄마와 이모들이 함께 할머니를 기억하고 손녀인 내가 또 할머니를 기억하고 이런 이야기고, 마지막에서는 다시 이제 등장인물들이 막 겹치면서 다시 오담이 등장하고 유정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등장을 하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는 또 SNS 속에서 쇼핑 중독에 빠지는, 뭔가 우리의 텅 빈 어떤 자기 삶을 채우기 위한 어떤 대리욕구로 쇼핑 중독에 빠지는 이야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심지어 옷을 훔치게까지 되는 그런 친구가 결국은 나중에 이 삶을 뭔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먼 나라로 떠나는 이런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는 연작이 아니고 옷의 이야기로 조금 전 우리가 봤던 쥐색 코트 한 벌, 겨울 코트, 오직 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옷이라고 이야기하죠. 엄마가 비싼 옷이지만 너희 자매들, 언니, 동생 같이 입으라고 이 비싼 옷 사주는 거야. 사줬던 그 옷의 이야기로, 그 옷이 생명을 갖고 그 옷의 주머니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기를 입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옷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봤던 이야기지만 저 옷은 의식을 어느 순간 갖게 되냐 하면, 옷가게에 걸려 있다가 엄마가 이 옷 좋네 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그 순간 옷은 깨어납니다. 그죠? 의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사주기로 결심을 하고 이거 주세요. 가격표가 잘리고 자매의 손이 차례로 들어오면서 의식이 점점 더 선명해져요. 저는 여기에 무대에 새색 코트가 올 줄 모르고 이미 보셨는데 저 혼자만 상상해봤어요. 어떤 코트일까? 그래서 인터넷 막 찾아봤어요. 회색 코트, 심지어 한국 이미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영어로도 그레이 코트. 네, 저런 옷이었을까요? 근데 봤더니 모자가 안 달렸어요. 그죠? 네, 주머니가 있습니다. 저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그 손이 들어오는 순간 옷은 깨어나서 의식을 갖고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느끼고 기억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옷이 의식을 갖고 있다. 혹은 사물이 생명력을 갖고 있다. 이런 종류의 상상은 작가님의 독특한 발상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가져왔던 상상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단순한 착각이거나 아니면 그냥 환상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인간이 뭔가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수백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무언가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갖게 된 어떤 종류의 꼭 필요했던 생각의 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이야기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렌즈다. 사물에게 의식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우리 인간의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잘 연구해 본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 중에 하나는 인류학자, 프랑스의 인류학자,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마르셀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증여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고 아주 인용이 많이 되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마오리족 아시죠? 그죠? 마오리족, 뉴질랜드에 살고 있던 원주민 종족, 폴리네시아에 사는 수많은 해양 민족들은 그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아마도 3,4천 년 전쯤에 타이완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흩어져 나가면서 조금씩 말들이 달라지고 풍습이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다시 말하면 가장 지금으로부터 최근에
갈라진 사람들이 마오리족입니다. 타이완에서 가장 멀죠.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 학회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박물관에 딱 갔더니 타이완에서 출발해서 그 넓은 태평양으로 이 사람들이 출발했던 대략의 이 섬에는 몇백 년쯤에 도착했을 거야.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가 있던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이 바로 거기서 온 사람들이고 대략 지금 제가 기억에 아마 한 서기 1200년쯤에 이 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는 그 마오리족에 대한 이야기를 마르셀 모스가 씁니다. 자, 마오리족에게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는데 이때 그 선물을 마오리족 말로 타옹가라고 부른대요. 타옹가. 그런데 이 타옹가는 쉽게 말하면 선물로 받은 거니까 이 타옹가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보통 선물로 받으면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소중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선물 받은 거니까 소중한 거야가 아니고 내가 받은 타옹가에는 그 선물을 준 사람의 하우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건 소중한 거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라는. 하우가 뭐냐? 하우가 뭐냐 하면 타옹가 속에 깃들어 있는 그 선물을 준 사람, 중요한 사람, 선물 준 사람의 영적 존재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그의 일부인 거예요. 그의 일부가 지금 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함부로 하면 큰일 나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정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중히 잘 간직해야 되고 그의 존재의 일부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돌려줘야 돼요. 이걸 영원히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담대를 해야 됩니다. 선물을 받으면 담대를 해야 되는 의무.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물 받으면 뭔가 담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저 사람들 마오리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내가 받은 물건에 그의 영의 일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 영을 그에게 돌려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 생각인데 이 생각 속에서 마르셀 모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굉장히 예외적이고 독특한 것이 아니고 이 속에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매개로 서로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 그 관계의 영적 성격, 그 관계의 정신적 성격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다라고 하면서 마르셀 모스가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타옹가, 아마 뉴질랜드의 타옹가, 저기 무늬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 저 무늬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고유한 무늬래요. 다른 폴리네시아 종족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은 비슷한 무늬 딴 데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뉴질랜드 갔을 때 거기까지 갔으니까 큰 마음 먹고 사온 이 장식품에도 딱 저 무늬가 있거든요. 중요한 무늬인데 저 무늬의 이름이 코루 무늬라고 합니다. 코루 무늬. 혹시 나오면 아는 척하세요. 코루 무늬. 코루 무늬. 코루 무늬는 저게 어떤 거냐면 저런 무늬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게 뭘 묘사한 거냐면 세봄에 솟아나는 새싹을 의미하는 거래요. 새싹. 그래서 더 나아가서 희망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일종의 떡밥으로 던져놓은 이야기입니다. 네. 자, 사실은 지금 마오리족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죠. 조금씩 이름이 다르고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도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사물 신앙이 있잖아요. 뭔가 사물에 영적인 힘이 있다. 마을의 당나무, 마을 입고 있는 큰 나무들 신처럼 우리는 오랫동안 그 당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숭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 당나무는 함부로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이 떠오르냐면 2014년이었나요? 제 기억에
밀양이라고 하는 경상남도 밀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 송전탑을 건설하는 송전탑 고압 송전탑 거기 원전이 많으니까 원전에서부터 대도시로 서울로 계속해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대형 송전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크게 전국적인 문제가 됐던 게 밀양의 한 마을에서 산골 마을에서 여기로는 못 지나겠다. 그래서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셨어요. 꽤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송전탑이 꼭 그리로 지나가야 이게 수도권까지 전기가 오는데 밀양 사람들이 막았다. 그래서 꽤 문제가 됐어요. 제가 거기에 관한 직접 제가 밀양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 일에 관여했던 많은 분들, 참가했던 분들,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이 쓰셨던 글들 이런 것도 읽어보고 했는데 그 중에 보면 그런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열심히 정말 싸움에 참여하셨던 할머니, 80대 할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에겐 전기가 필요하지 않다. 너무나 정말 소박하게 사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송전탑을 여기에 짓기 위해서는 저 나무를 베어야 한다. 저 나무를. 저 나무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왔다. 저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다. 저 나무는 우리 마을 지켜놓은 사람들이고 나는 저 나무, 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내 자손들까지 저 나무들이 지켜줄 거라고. 저거 뵐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서울에 아마 똑똑하신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송전망을 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니 이제 야단칠 수가 있겠어요. 복잡한 문제긴 한데 다른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였다는 것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그 당시 그런 대립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너무나 많은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전기를 쓰는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못 받는다. 너무 이상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부적도 있고 장덕대의 신도 있고 사실은 마오리족이나 우리만이 아니라 정말 보편적으로 사물에 영적 힘이 깃들어 있다라는 생각은 꽤 널리 퍼진 생각이죠. 저는 사실은 이 부적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즘 우리 얼마나 창조적으로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정말 저런 부적은 막 우리 몸에 다 지니고 다니고 싶어요. 자, 현대인도 다르지 않고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 이야기. 제가 또 같이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 이름을 붙인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차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샀던 첫 번째 차한테는 1년 반 지난 중고차를 샀는데 1년 반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신차나 다름없는 거였지만 그때는 첫 차인데 중고차를 사니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되게 혹시라도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돌돌 잘 돌아가라고 돌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다행히 17년 반을 잘 돌아가줘서 저와 17년 반을 지내고 그 앞에 1년 반을 지내고 19년의 생애를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잘 보내달라고 어딘가 누군가에게 팔지 않고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잘 보내줬습니다. 두 번째 차를 살 때는 서울에서 떠나서 파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정말 잘 달리는 차가 기름을 적게 먹는 차가 필요했어요. 샀더니 얘가 정말 기름을 적게 먹고서도 붕붕 잘 달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붕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붕붕이를 제가 11년 탔습니다. 만 11년 한 3개월 정도를 타고서는 얼마 전에 또 아직 안팔을 놓고 그대로 서 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 그 상황에서 차를 바꿨어요.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마침내 이제 시대에 분리해야 된다. 전기차로 바꿨는데 그래서 이름을 코동이라고 지었습니다. 코동이라고 지은 이유는 이 차가 특정 회사 제가 콕 집어서 현대자동차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나라고 하는 전기차인데 그 코자여서 거기에서 우리 제가 아까 코루라는 분이
마을에 좀 무늬 얘기했잖아요. 예, 코르 무늬. 그 코르는 사실 저희 집에 저희가 함께 살던 고양이의 이름이기도 해요. 예, 그 고양이가 재작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 코르의 동생 삼자. 예, 저희 코르가 산책을 좋아하던 양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코르가 산책하듯이 이 차와 함께 다니면 좋겠다 싶어서 호동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물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관습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이름 지은 그런 사물들 있지 않나요? 각자가? 아마도 집에 하나씩 지금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고 지금 사인을 보내줬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가가지고 막 물어보면서 이름 뭐 있어요?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 관리 안 됩니다. 지금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옷이 들려주는 이야기 소설 속에 보면 서로 대하는 옷들, 자기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소설가와 협력해서 이야기를 만들죠. 네, 제가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강의한 초안에는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 왜 우리는 이야기를 좋아하나 막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시간 관계상 빼버렸어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사물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 사물이 내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옷이 이제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받은 수동적인 존재이기를 넘어서 옷이 소설가로 하여금 소설을 쓰게 만들잖아요. 네, 그것은 옷이라고 하는 것, 사물이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 수동적 존재이기를 넘어서 능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 사실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저는 이건 소설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다.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밑줄을 그리며 훌륭한 멋진 작품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옷은 언니를 사랑에 빠지게 하죠. 그죠? 언니가 막 주머니에 손 넣는데 여기에 어느 날 남자 손이 들어옵니다. 같이 두 손이 언니 주머니 속에서 언니 옷 주머니 속에서 사랑에 빠지는 어른으로 만들고 동생을 시선하게 만들고 소설가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들죠. 사물이 인간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전에 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차를 타는 사람과 주로 걷는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 느끼는 게 같을까? 보는 게 같을까? 제가 춘천에서 오랫동안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살았는데 맨날 차 타고 다닐 때는 춘천이라는 도시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아예 춘천에 이사를 한 다음에는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여러 해 동안 전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돼요. 걷는 사람과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지금 보면 전부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그죠? 전부. 네, 그런 사람들과 주로 책을 읽는 사람들 같은 사람일까요? 뭔가 달라지죠. 뭔가가 달라집니다. 사물이 내가 만지는 그 사물을 내가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물도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들죠. 인간과 사물이 주체와 대상으로 간단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를 변화시키고 더불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상호 이전적인 존재다. 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이 책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다. 네, 주머니의 말이라는 작품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옷이 마지막에 버려집니다. 그죠? 네, 정확히는 사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언니가 마지막 순간에 만나는데 언니를 그 언니가 이 옷이 그 옷이 아니야. 결국 버려집니다. 근데 이건 문학적인 상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작가께서 아마 그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한 해에 세계적으로 대략 1000억 벌 정도쯤의 옷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엄청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330억 벌 정도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그 중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해마다 버려지는 옷이.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재활용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실질 재활용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버리던 혹은 동네마다 있는 그 옷
수거함에 넣은 옷들 중에 실질 재활용을 다시 말하면 거기서 실을 뽑아내서 다시 옷으로 재탄생하는 비율은 1%로 추정합니다.